예,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빅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팀에서 이제 머신러닝도 하고 있고 블록체인도 하고 있고 뭐 플랫폼 관련된 것도 준비하고 있고 뭐 빅데이터도 지금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뭐 세계 뭐 경제 체제를 바꾸거나 뭐 인간에서 확 바꿀지 안 바꿀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기술이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야에서 막히게 되면 그게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다시 뭐 수십 년이 흐를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젤 엔진이 친환경적으로 그 되는데 그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란 건 항상 뭐 진화의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잘 될 것이다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약상의 한계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기술이 또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도저히 하다 안 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 과장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뭐 기술은 그래 본 적도 없고 기술이란 거는 항상 우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력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또 거기서 멸종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은 하나의 그 생태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진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분야도 마찬가지로 총균세로 대표돼서 이제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진화와 그 문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이런 거대 역사를 얘기하는 건 참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예전에 미래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비슷한데요. 예, 뭐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앞으로 예측된다라고 하는 게 확실성이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화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물론 당연히 가장 확실한 거는 인구학이죠. 그래서 인구의 변화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대충 이제 뭐 한 수십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명확하죠. 지금 이제 각 나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노년층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애를 낳지 않는 환경이니까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분명히 보입니다. 또 그에 따른 사회 변화는 예측할 수 있죠. 그걸 넘어서서는 사실 예측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뭐 IT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뭐 기술을 보면은 될 것 같은데 항상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이슈들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다르냐? 좀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코딩으로 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예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제 관련된 어떤 지식이란 게 수준이란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나 아니면 그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적인 통찰력들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코딩을 열심히 한다거나 코딩을 해서 뭘 만들어 본다 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일반적인 예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 또 그거를 풀 수 있는 적당한 문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시행착오로 겪어봐야
이 감이 좀 잡히고 사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박사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론과 또 실제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론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실제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분야라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 엔지니어들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엔지니어를 넘어서서 비즈니스를 설계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춘 그걸 또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머신러닝이란 이론에 대해서 거의 학자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실무적인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과연 우리 같이 성격 급한 뭐 이런 한국 회사들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과감히 실무 밑바닥으로 내려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이게 압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서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투자에 의한 그 굉장히 많은 성과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장님들도 뭐 결국 우리 회장님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월급쟁이 사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머신러닝 성과를 거두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합당한 분야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최소한 지금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4, 5년은 그냥 시간을 보내야만 조금 할 수 있을까 말까가 아닐까.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나려면 한 5, 6년의 시행착오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이거에 대한 실무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키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확 달아오르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시 급하게 바람이 확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한국 같은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안목이 없는 나라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뭐 한번 나왔다가 한번 내년 후반이나 뭐 정권이 바뀌면 뭐 확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의 어떤 의지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어떤 CEO들이나 아니면 그런 리더들이 한국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 안 될 것 같다. 이거에 돈을 걸겠습니다. 안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거에 안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싶다? 네. 안 됩니다. 저는 비관적인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는 그게 걔네들 나라만의 특이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돈을 쏟아부으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성공하면 엄청난 대박이 열린다는 그 생각과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쏠리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젊은 그 천재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시키면 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건 없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도 그 리더는 어디까지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흐름을 알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통찰하면서 기술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 4차 산업혁명도 다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빅히스토리라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도 있고 한데 문제는 어떤 것에 너무 지나치게 열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점이 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그 유발 하라리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빅스토리나 미래학이라는 분야의 얘기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마치 그 모든 걸 얘기할 것 같죠.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그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론까지 이어지고 뭐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문명사를 훑어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면 모든 게 다 얘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얘기하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역사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거는 정치의 적인 견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그 인간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거나 빅히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불평등,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또한 냉전 시대를 거쳐서 왜 지금 이런 식의 테러가 만연해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냐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저기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나라들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제노포비아 있죠. 인종 학살은 사실 저개발국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종 차별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죠. 이런 제노포비아부터 인종 차별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는 싹 빼놓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 하나만한 얘기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사실 더 중요한 인간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말하기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뭐 머신러닝이 뭐 인간의 일자리를 뺐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 얘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 그 기술 갖고 무엇을 그동안 해왔었냐는 거죠. 원자폭탄의 원자핵에 대한 기술과 이런 물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나요? 결국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습니다. 그런 걸 같이 얘기하지 않고 뭐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어떤 역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냐는 걸 싹 빼버리고 논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골치 아픈 문제는 싹 빼버리고 논하는 건 말은 편하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대로 전개하려면 우리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같이 어울러서 그러니까 당연히 학자들이 빅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싶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그리고 싶다면 인류가 직면한 이 어마어마한 이 부의 불평등의 문제와 제노포비아의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정치 시스템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기 써서 대량 살상에 쓰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뭐 빅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총균세 얘기 나왔을 때 보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쏙 빼놓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
유발 하라리의 사실 사피엔스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안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면 사실 이스라엘에서 버티지 못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 빼놓고서 빅 히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폭력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드러난 파시즘의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같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멋있는 인공지능의 출현과 로봇의 출현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이제 인문학적인 통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하고 있는 뭐 인문학적 통찰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어디에 이런 어두운 얘기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어둡습니다. 예. 그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밝고 좋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명랑동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명랑동화 꺼벙이나 아름다운 동화에 실현될 수 없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책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SF의 책들을 함께 읽어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얘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역사의식이죠. 현재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위치에 있고 인류가 진화의 단계에서 현재 어떤 역사적인 위치를 위에 점하고 있느냐를 본인이 명확히 얘기 안 하고 예, 다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약간의 이제 그냥 선전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깊이가 사실 뭐 얘기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죠. 그것만 가지고 뭐 로봇과 뭐 인공지능만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그립니까? 예. 결국 중요한 건 정치 시스템이고 이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가 사실 우리의 미래를 당연히 결정하는 것이지 이 로봇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로봇도 나중에 뭐 필요하면 군사 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또 만들어서 또 엄청난 대량 학살을 하겠죠. 예,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안 반복되는 법이 없어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죠. 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논의들이 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이 팔콘 헤비가 날아가는 그 장면에 박수를 치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 기술적인 이 굉장히 전 프로파간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에서 엄청난 프로파간다를 파시즘에서 프로파간다를 했듯이 우리 한국의 우파 정권들이 계속 해대는 이 프로파간다 듯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이런 그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수많은 기술들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블록체인도 조금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고 뭐 양자 컴퓨터 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뭐 고온 초전자체도 얘기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뭐 실현되지 않고 있고요. 핵융합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태양전지 지금 그거 하고 있지만 그게 엄청난 산업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기술적인 프로파간다가 지금 등장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엄청난 더 큰 뻥을 치는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뭐 팔코넵이라든지 뭐 화성 이주라든지 하는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그 허풍이라기보다도 그런 걸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돈이 쏠리는 이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예전은 그 뻥을 국가에서 쳤는데 이제는 그 뻥을 민간에서도 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사실은 그 허풍을 거의 SF에 준하는 그 허풍을 쳐도 예전에는 에이씨 사기야 이러지만 이제는 이제 거기에 판돈을 걸고 돈을 모아주는 이게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허풍에서 민간이 주도한 허풍으로 바뀌었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도 사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현 시점에서 2008년에 그 세계 경제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각국의 산업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시험을 이제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는 돈을 집어넣어도 그런 제품이 뽑아내는데 이제 한계가 도달했다는 얘기고, 기존 제조업에서 각국의 그 환경 규제나 이런 연비를 맞추는데 도저히 이게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만으로는 이게 더 이상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없고, 너무나 경쟁이 또 심해졌다는 문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라는 게 과연 그 정부는 뒤에서 뒷짐을 지고 그 다음에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극장의 쇼를 보여주듯이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지만 돈이 투자되고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위기를 2008년에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니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쇼는 또 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쇼, 더 큰 스펙타클. 예전에는 이제 한강변에서 보여줬던 스펙타클이 이제 국가에서 보여준 스펙타클에서 전 세계와 우주를 막 뒤엎는 스펙타클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판돈을 걸고 투자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뻥의 규모와 허풍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거는 뭐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빅히스토리라는 책들과 4차 산업혁명에 항상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왜 들어갈 수밖에 없냐. 결국은 더 큰 쇼를 보여줘야 되는만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체계로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전에 사람들의 먹고 사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돈으로 돌아가면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쇼가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국가가 냉전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군사적인 쇼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쇼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군사 무기 말고 다른 쇼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큰 판돈을 자본을 쓸어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이제 어마어마한 쇼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된 거죠. 얼마나 더 큰 쇼를, 얼마나 더 큰 뻥을 한번 스펙타클을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사실은 이 팔콘 헤비라든지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 뻥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현재 스테터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뻥을,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뻥을 얼마나 치고 그거를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느냐, 그게 대단한 데는 그건 두 번째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돈을 낳는 시스템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그런 체계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으로서는 결국 해보니까 이제 이득은 이제 그 무기 파는 방산업체밖에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도 그 스펙타클을 보여주려니까 전쟁 말고 다른 방향으로 스펙타클을 보여주자. 사실 구글도 그 급진적인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죠. 뭐 구글에서 했던 게 뭐 전 세계 이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전 세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이런 스펙타클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섬겨하고, 거기서 또 그걸 이용하는 뭔가가 나오게 하고 하는 이런 스펙타클과 쇼 위주의, 한마디로 서커스가 매일 일어나는 거죠. 이 서커스가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뭐 널뛰기 한번 하는 거였다가 거의 이제는 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의 이런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을 보여줘야만 하는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상태가 과연 여기에 묻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역사적인 의식 없이 그냥 하는 지금 돌아가는 얘기 자체에 취해 있으면 이게 뭐가 뭔지 사실 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은 자본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 더 큰 자본을 낳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 동력이 현재는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보여주는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화성이주나 아니면 팔콘헤비 같이 로켓을 몇 개 모아가지고 막 민간이 쐈다는 그 어마어마한 쇼죠, 쇼.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 회사에서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인가에 관심 있지 사실은 이런 쇼들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씻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문제점이 드러나서 실현 가능성이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가 오면은 순식간에 얼어붙거든요. 그런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돌아갈 때는 엄청 돌아가다가 이제 돈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공황으로 치닫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중간이 없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이런 경제 체제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이 돌 때는 엄청 돌아서 문제고 안 돌 때는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문제고 그럼 그거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쇼를 뭔가 아이템과 전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 또 몇 번 하다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또 그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쳐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이제는 달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헉헉헉헉헉 되면서 지금 이제 큰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8년에 공황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가 극단적인 어떤 쇼 위주로 가면 그 돈이 다시 또 얼어붙고 흩어지는 시점에서 또 더 큰 대공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공황은 절대 2008년으로 끝난 게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런 4차 산업혁명이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은 현재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와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테터스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 없이 그냥 기술 그 자체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실 반도 못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 빅히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나 이런 분들 말은 좋은데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에 불과한 일화나 재밌는 에피소드들 모아놓은 책에 불과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그 빅히스토리가 주는 그 엄청난 스펙타클 있죠. 빅뱅에서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우리는 이제 좋아는 하지만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저는 그런 걸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되게 꼬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현실의 반을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게 당장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이냐 당장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실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담론들 자체에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